연합인포맥스가 선정한 채권 섹터의 베스트 애널리스트. 아마 이분만큼 계속 베스트 타이틀을 계속 거머쥐시는 분도 드문 걸로 알고 있고요. 업계의 거산이시죠? 예, 네. 채권 분야에서는 저도 자타공인 많은 분들 만나봤지만 이분이 원 오브 최고. 네. 네. 뭐 이런 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분입니다. 자, 바로 메리츠증권의 윤여삼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렇게 멋지게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진짜 여러 이런 유사 방송에 진행도 해보고 패널도 해보고 공동 패널로 네. 출연도 해봤는데 진짜 꼭 뵙고 싶었던 분 중에 한 분이셨거든요. 예, 근데 한 번도 못 뵀다가 여기서 드디어 뵙네요. 네. 제가 진짜 보고서 많이 챙겨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뭐 이렇게 요즘에 이제 리테일 투자자분들이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네. 뭐 금리야 사실은 좀 뭐 주변 지식으로 백그라운드로 좀 필요하긴 하신데 오늘도 제가 여기 또 출연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오늘 뭐 미국 금리가 또 올라가다 떨어지고 뭐 이런 거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올해 하반기에 또 한 번 금리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그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미국채 10년짜리가 단순히 뭐 좀 더 많이 올라갈 거다 뭐 이런 거의 충격이 아니라요. 나중에 뒤쪽에 할 얘기일 것 같긴 한데 요즘에 이제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는 계세요. 실질금리 얘기들을 요즘에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들으시는데 제가 오늘 자료에는 안 들고 오고 일부러 안 들고 왔어요. 보시면은 뭐 그렇게 썩 긍정적인 얘기들은 아니고 리스크 팩터로서 좀 얘기 드릴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실질금리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저는 올해 작년부터 그랬지만 채권 애널치고는 제가 주식이나 위험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추천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뭐 그렇게 채권쟁이들이 원래 좀 비관론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이 안전한 0.몇 프로 이자라도 받으려면 낙엽만 떨어져도 당황하시는 분들인데 채권쟁이들이 보통 그래서 비관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악재들을 얘기하는데 작년 코로나 국면에서 제가 분명히 기억나는 게 3월 딱 그 마지막 주 초였는데요. 연준이 인피니티 QE를 하고 한 주 딱 지나자마자 저는 중앙은행이 해주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움직여서 지금 이제 정부가 내가 빚을 내가면서까지 이 코로나 국면의 어려움을 떠받칠 수 있는 그런 정도 용기가 확인이 돼야 이 금융시장에 그때 막 기업들도 망한다 막 도한 얘기까지 막 나오면서 크레딧 그 스프레드라고 하죠. 기업들이 안전한 국채 대비해서 지급해야 될 이자들이 미국의 좀 WB 이하 하이힐드라고 하는 채권들이 11%포인트나 이자를 더 내야지만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뭐 1%도 안 되는 차입을 하지만 미국의 우리가 이름 들은 테슬라가 신용등급이 뭔지 혹시 아세요? 많은 분들이 테슬라 주식 그렇게 사시면서 테슬라 신용등급도 모르세요, 잘. 더블비 되나? 예, 딱 그 정도입니다. 교수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것도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요? 예,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CCC였어요. 정 크네. WB도 사실은 정근데 그래도 그나마 하이힐드에서는 투자할 만한 가치인데 그 테슬라 같은 회사, 테슬라는 물론 그래도 좀 가치가 있는 회사였지만 WB 평균으로 11% 이상을 이자를 줘야지만 조달을 할 수 있는 사업. 그거는 굉장한 위기 국면이었거든요. 기업들이 그 정도, 얼마 기업들이 1년에 실적을 거두는데 이자 비용으로 11%씩 빌린 돈을 내려고 하면 힘들었는데 거기서 미국 정부가 작년에 케어즈 액트라면서 막대한 이제 재정 자금들을 쏟아부었고 올해도 사실 제일 중요한 화두는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정권은 교체됐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그때보다 돈을 더 쓰고 있죠. 그러면서 뭐 작년 12월 달에 초당파, 그러니까 민주당도 공화당도 다 합의해서 한 9천억 달러의 재정을 쓰기로 했고요. 그리고 올해 2월 달이죠. 많은 분들이 또 아시는데 그 걔네들 용어로는 아메리칸 리스큐 플랜. 작년에는 케어즈 액트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해주는 그 케어즈 치료하고 관리해준다라는 법안으로 2조 2천억 달러를 썼었고 올해 들어와서는 아메리칸 리스큐 플랜 해가지고 1조 9천억 달러. 그래서 대부분이 올해 1조 9천억 달러를 생각하고 계세요. 그게 통과하면서 그것 때문에 사실 채권 시장도 유탄을 크게 맞았죠. 왜 맞았냐? 그 돈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정부가 돈 쓰려고. 땅 파서 나오지는 않죠. 채권 발행이죠. 빚내거나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세금을 더 걷어요. 세금 더 걷는 세금. 그래서 요 근래 이제 10년짜리 장기 인프라 투자 계획들 뭐 그런 부분들 하면은 그런 거에서 또 추가적인 정책에 한 3조 달러가 올해 지금 발행이 되기로 돼 있는데 그 막대한 3조 달러면 우리나라 거의 2년에 가까운 GDP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그렇게 열심히 벌어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미국 금리들 많이 끌어올렸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그런 재정 정책에 대한 이슈들은 이제 좀 수그러들고요. 네. 수그러들고 아까 얘기됐다시피 통화 정책에 좀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쪽에서 조금 유념해서 봐야 될 이슈들이 좀 남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요. 네. 이게 채권을 발행할 만한 이슈들, 뉴스들이 터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게 뉴스가 터지고 나서 금리 변화는 그걸 즉각적으로 반영합니까? 아니면 좀 텀이 있나요? 채권도 주식 못지않게 예. 사실은 뭐 그 절대 시장 규모로만 치면은 전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최근에 많이 커져서 한 네. 그 주식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제 기억으로는 뭐 $1,000조 뭐 이 정도 좀 넘는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채권 시장 그거보다 더 큽니다.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의 그 뉴스에 대한 민감도는 사실 채권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특히나 장기 금리들 중심으로 반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올해 2월달, 3월달에 미국채 10년 금리가 연초만 해도 사실은 0.9% 1% 조금 안 되는 네. 수준으로 출발했거든요. 근데 2월 말 3월 초 들어갈 때 1.7% 근처까지. 예. 그렇게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냐? 제가 자료도 갖고 네. 왔는데요. 뭐 한번 왼쪽 볼까요? 차트도 예. 예, 한번 봐주시죠. 여기 나와 있는 게 미국의 채권을 투자했을 때 그냥 단순히 금리, 우리는 금리를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그 금리에는 이자 수익도 있고 증권으로서의 특징. 예, 이 정도는 다들 여기 시청하시는 시청자들도 아실 텐데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죠. 예, 떨어지죠. 네. 그 증권으로서 성격으로서 이제 자본 차익, 차혼이 발생하게 되는데 예. 보시다시피 작년에 금리가 코로나 국면에서 급격히 떨어질 때는 1년 전 대비해서 채권 수익률이 20%대까지도. 예. 뭐 1년 그러니까 2019년에 무역 분쟁 때 미국 10년 금리가 2% 위였거든요. 예. 근데 작년 8월 달까지 미국 10년짜리 채권 금리가 0.5%까지 예. 대략 150bp가 빠질 때 그거를 이제 YOY로 1년 전 대비해서 그 지수로 환산했을 때 그러니까 채권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렇네요. 그거 뭐 1% 2% 막 이렇게 주고 막 이자 수익만 생각하시는데 증권으로서의 그 평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채권으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다가 작년 하반기에 이제 금리 바닥 찍고 올 초까지 0.5에서 다시 1.7까지 올라오는 구간에서 20% 이상 수익을 내시던 분들이 마이너스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 작년 이게 1980년대 이후에 분기 동안 채권을 투자한 수익률로만 따져놓고 보면 한 분기 미국 전체 채권 시장에 투자를 했을 때 마이너스 4% 이상 손실을 기록한 게 이번 1분기가 처음이에요. 80년대. 채권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했고 여기서 여기까지 금리 겨우 1.5%포인트도 뭐 한 1.2%포인트 올라왔는데 120bp죠. 그거 가지고 1.2% 올라온 거 가지고 그렇게 손실이 나요? 예. 한 분기 수익률만 그렇게 손실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 주식만 보다 채권 숫자를 보면 드라마틱한데요? 감이 없으니까 야 이거 설명 듣고는 굉장한 변화였었네요. 아유, 그러네요. 그럼요. 그 채권도 그렇기 때문에 이 증권으로서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여기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만기가 긴 채권을 사시면 사실수록 가격의 민감도가 높거든요. 그 지금 10년짜리 채권이 이 정도 있잖아요. 네. 30년짜리 채권은 이걸 2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채권 투자도 잘하시면 괜찮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네. 변동성을 이용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게 전체 토탈 리턴으로 보시면 되는데 네. 이자도 챙기는 게 있지만 이자가 낮을 때는 예.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네. 뭐 채권도 사실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권사들 실적들 보시면요, 뭐 주식 거래나 뭐 이런 것들 수익도 높지만 PI 자기 투자죠. 그렇죠. 증권사들이 자기 돈 갖고 투자하는 게 안전하다고 하는 채권 쪽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뭐 전체 증권사 수익에서 적게는 뭐 20-30%, 뭐 심하게 차지할 때는 뭐 절반을 책임지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죠. 놀랍습니다. 묵직한 시장이 아니었군요. 네네. 예, 또 마저 얘기해 주시면.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실 올 초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신 네. 부분이 있어요. 뭘 오해하셨느냐?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에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많이들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수님은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가 네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채권이나 이런 걸 발행할 때 채권의 이자율보다 수익률이 낮아지면 당연히 네네. 신규 투자나 이런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덜 하니까 네네. 그렇게 하니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게 학교에서 배운 그냥 FM적인 얘기였거든요. 유동성 아닌가? 유동성도 있고요. 그렇죠. 뭐 유동성 그러니까 금리라는 게 빌리는 사람 입장에선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조달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 비용을 얼마나 낮으면 낮을수록 자기가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기대치가 있는 거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려움이 생기는 건데 사실 주식하고 금리하고의 상관관계를 뽑아보면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는 사실 채권이 약해지는 국면이잖아요. 그럼 주가가 보통 역사적으로 약할까요? 강할까요? 반대로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보통은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이라든지 지금 어려운 경제를 겪어오면서 정책들이 주도하는 장에서는 이 낮은 금리를 만들어주면서 돈 차입해서 소비하고 투자라고 해준 그 환경 하에서는 낮은 금리가 굉장히 주식시장에 유리한 국면으로 쓰였던 건 맞지만 근데 근본적으로 금리는 속성이 경기 쫓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펀더멘탈리 생각해 보면 금리가 높아지는 게 경기가 좋아진다는 확정적인 시그널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여기 제가 이 3페이지 그림을 펼쳐서 왼쪽 그림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유가 원래 작년에 이제 이 어려운 코로나 국면을 극복하고 돈을 풀리면서 올해에 대한 성장 기대가 이렇게 상향 조정돼서 올해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그래도 한 3% 중반 4%까지 올라오다가 이게 최근에도 올라와서 바이든 행정부가 또 재정을 더 푼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5%대 여기까지 나와 있죠. 이게 한 2주치가 업데이트가 안 된 숫자입니다. 지금 얼마냐? 6%대까지 다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건 금리라는 건 경기가 좋아지는 것만큼 돈을 쓰려는 사람들이 그럼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수요가 많은 거니까 그 돈 빌리려면 돈을 더 지급해야 돼. 이자를 더 줘야죠. 그렇군요. 그리고 물가도 저런 식으로 경기가 과열되는 것만큼의 물건의 가치들도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사람들 그 물건의 가치를 더 인정받기 위해서 돈의 가치가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은 투자자, 리테일 투자자분들이 금리가 올라가는 게 주식에 되게 안 좋은 뉴스로만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죠. 워낙 저금리 기조에 적응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런 뭐 성장주 같은 개념 있죠. 이런 쪽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냥. 정확합니다. 제가 그래서 작년부터 드렸던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작년부터 제가 위험자산을 되게 좋게 평가한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작년에서 올해를 봤을 때는 올해까지는 경제가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하는 이쪽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중에서 믿음이 견고했고 바이든 행정부가 저렇게 무리하게까지 뭐 우리나라의 뭐 GDP의 2년치라고 했잖아요. 미국에서도 전체로 따져 보면은 미국이 20조 달러 정도 조금 넘게 벌거든요. 미국 1년 전체 연봉이에요. 그 연봉에 한 지금 3조 달러면 15% 정도 되는 돈을 써서 엄청나게 쓴 거죠. 사실 작년에 코로나 국면 때는 좀 이해가 되는데 올해도 그렇게 써야 되느냐. 그 논란 속에 경기는 계속 좋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위험자산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위험자산은. 근데 다만 지금 아까 얘기 드렸던 금리가 올라오게 됨으로 인해서 작년에 제가 저번에도 나와서 인포맥스 때 얘기 드렸는데 금리가 올라오면서 작년에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리는데도 10년치 돈을 빌리는데 0.5% 이자밖에 안 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반년 남짓 작년 8월 달에 저점이었으니까 반년 좀 남짓 지나가는 한 9개월 정도 지나가는 시점에 그때보다 지금 1.2%포인트 그때보다 이자로는 곱절 이상을 지금 더 줘야 되는 그러면 이제 작년에는 그렇게 싸게 빌릴 수 있는 상황에서는 돈을 차입자들이 빌려서 아까 막 얘기하셨던 뭐 언택트라든지 지금 당장 돈을 못 벌어도 바이오라든지 그런 꿈에 투자할 수 있었죠. 근데 올해는 차입 비용이 저렇게 늘어나면 이제는 그 빌리는 비용만큼 투자하는데 신중성이 늘어나는 거예요. 작년에는 비싸도 안 비싸다고 했던 그 주식들이 올해는 확실히 비싸 보이죠. 그리고 작년에 그 처져 있던 가치주들. 그렇죠. 그래서 올해 시장이 정말 요즘에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 중에 제가 뭐 채권 전문가로 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전문가분들이 종목 장세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지수가 정체돼 있고 사실은 그래서 종목을 잘 키핑하고 해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그 종목 다 따라다니기도 너무 힘든 장이에요. 해요. 뭐 하루는 포스코가 올랐다가 작년이 오히려 지수는 되게 많이 가는 듯 보였지만 작년에는 ETF도 테마 ETF들 그 꿈과 성장에 가는 그래서 아까 얘기드렸던 당장 지금 돈 버는 걸 안 보여줘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 주식들 작년에가 오히려 추세 매매가 가능했고 몰빵 투자가 가능했고 낮은 금리하에서 수익성이 훨씬 좋았는데 올해는 기관 투자자들이 그야말로 종목 장세죠.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종목 듣고
이 산이 아닌가 보다 하고 뒤늦게 따라가시면 매매하기 힘들죠. 그래서 올해가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대한 작년보다 열정이 좀 식는데 아까 네. 코인 얘기도 잠깐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쪽으로 돈이 많이 좀 그쪽이 또 더 재미도 있지만 작년보다 투자 금리가 올라와서의 딱 가치 요거 한마디만 또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금리는 적정 돈을 빌리는 거에 대한 가치 작년에는 돈의 가치가 너무 쌌기 때문에 그런 좀 더 비싸고 그리고 투자가 조금 이거 과한 거 아닌가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지 않았는데 네. 올해는 지금 확실히 돈을 빌려서 투자할 때 그 적정 가치. 그래서 저는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에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말자. 네. 다만 작년처럼 한 번 사가지고 끝까지 가는 시장은 아니다. 올해는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이게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지수도 이러는 것 같이 느껴지면 지수는 사실 정중동이지만 코스피가 그래도 종가 기준 3,200은 그래도 또 신고가거든요. 그렇죠. 코스닥도 1,000포인트. 뭐 다른 코인에 비하면 덜 자극적일 수도 있지만 많은 주식 전문가들이 딱 하는 얘기는 하나죠. 작년보다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자. 맞습니다. 작년에는 뭐 이례적인 사상. 그렇죠. 작년 같은 장이 바이앤홀드였죠, 그냥. 그러면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님. 미국 금리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셨는데 네네. 금리라는 게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건 분명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확정적인 증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네네. 그런데도 금리가 더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결국 발목 잡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는 여기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지수라고 해서 네. 인플레이션이 이 정도 나오면 맞지 않을까? 이 지표는 단순히 물가가 높다고 올라가는 네. 게 아니라 생각한 것보다 물가가 잘 나와야지 올라가는 지표거든요. 주요 경제권에서 지금 다 생각한 것보다 물가들이 네. 물가가 원래 올해 2분기 이렇게 작년에 이 마이너스 미국만 해도 마이너스 국면에서 그 반작용 때문에 1년 전 대비 비교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추세를 볼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2분기가 원래도 높다고 봤는데 그거보다도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물가는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구매력 측면에서 물가가 올라오면 금리가 그거보다 낮은 상황에서는 네. 사실은 그 금리형 상품에 투자하는 건 바보짓이라고 채권의 대가인 빌그로스 같은 사람들이 예. 얘기했거든요. 아니 물가 상승분만큼도 이자 수익을 안 주는데 금리형 상품에 투자를 한다고? 맞아.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종이 100원 하던 게 1년 뒤에 뭐 내가 지금 이자 5% 준다고 해서 샀는데 그럼 1년 뒤에 105원, 5원 챙겨서 난 5원 벌었으니까 기쁘네. 물가 10% 올라가면요. 그러네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 110원 되면은 오히려 내가 1년 전에 100원 주고 살 수 있었던 이거를 못 사는 거죠. 물가 수준보다 낮은 금리 때문에 그거 투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 금리 마이너스 때는 무조건 그 금리형 안전성 있는 상품보다는 네. 위험 자산 조금 더 소비를 차라리 하는 게 낫다라고 예. 정책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미국이 지금 그 실질 금리가 굉장히 마이너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 더 과열로 몰고 가고 그래서 미국 금리는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지금 ISM 제조업 지수가 미국 금리와 상관관계라든지 최근에 뭐 원자재 가격도 슈퍼사이클 얘기도 많이 하죠. 네. 그러면서 그런 비철금속 같은 것들이 앞서간 것만 놓고 보면 더 올라갈 거다. 그리고 여기 뭐 연준이 지금 2023년까지는 금리 인상 안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시장의 가격으로 반영해 놓은 기대로만 치면은 뭐 아주 쉽게 얘기 드리면 내년 말부터 금리 인상할 거라고 지금 가격은 반영해 놨어요. 중앙은행 총재가 아무리 나와서 얘기하지만 네. 의심은 많아요. 네. 저러다가 저 물가라든지 경기 상황도 좋아지면 땡겨서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금융시장 난리 나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딱 보여드리고 싶은 것 또 하나는 요 차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일드 갭. 네. 네. 여기 뭐라고 써놨죠? 일드갭이 수익률의 차이란 뜻이거든요. 그쵸. 수익률의 차이. 뭐 쉽게 얘기 드리면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과 미국의 채권을 투자했을 때 그냥 이자 수익만 가지고 네. 그 YTM이라는 이자 수익만 가지고 그 차이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3%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자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보통 뭘로 많이 보시죠? 네. 저는 미국 항상 그 미국채 10년물 금리 볼 때 네네. S&P 500 배당 수익률을 하고 비교하거든요. 배당 수익률도 사실은 안정적인 네. 측면에서 확보되는 수익이란 게 있지만 주식시장은 그거에 비해서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네. 어닝의 PR이라는 게 존재하죠. 네. 뭐 기업의 이익 대비해서 그 네. PR을 역환시키면은 네. PR이 그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상의 버든들이잖아요. 네. 그 PR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주식으로 비싸졌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미국 지금 주식시장 PER이 네. 현재 S&P 500이 한 24, 5배 정도 나옵니다. 최근에 미국 기업들 실적에 대한 기대도 계속 올라가는 있지만 주가도 같이 올라가면서 그 밸류에이션이 그럼 역사적인 평균이 얼마냐? 한 20배 내외 정도 돼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이 비싸다라고 할 때 이익 대비해서도 좀 앞서간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것만 가지고 단순히 미국 주식 비싸니까 팔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자산, 제일 대표적인 주식 대비 안전자산이라고 보는 채권하고 놓고 봤을 때 그 24, 5배를 역환시키면 한 5% 정도 나옵니다. 아, 그럼 저 주식 기대율은 그렇게 계산한 수익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5%에서 미국 10년 금리가 2자만 딱 넘어가면 금융위기 이후에 상대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벌다고 생각하는 기대 수익률이 채권 대비 해가지고 안전하다고 하는 채권 대비해서 아까 배당 수익률도 얘기하셨지만 그거 대비 바닥으로 꺼집니다. 자, 그러면 주식시장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드렸던 분모,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정말 경기가 좋으면 기업 실적이 확 좋아진다고 해서 아까 얘기드렸던 역사적인 평균 수준까지 그 높아진 PR, 이익 대비 주가 높아진 부분이 좀 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20배까지만 낮추면 그걸 역환시키면 5.5%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미국 10년 금리가 한 2% 중반까지 올라가도 일대갭 측면에서 문제될 게 없지. 근데 만약에 그 과정을 하반기에 하지 못하면 분자가 뭐죠? 분자는 주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밸류에이션상 분자가 빠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채권 얘기니까요. 저는 아직까지 미국 10년 금리가 그래서 2%라는 마디 구간이자 저 숫자가 빅피겨로서 큰 싸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절대 금리로 치면 미국 10년이 2% 갔을 때 이 채권과 주식의 상대 수익률 가치로 놓고 봤을 때 요 부분을 신경 써보자. 요 부분이 깨지게 될 때 그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최근에 좀 재밌는 얘기 하나만 드리면 제가 좀 베스트 애너를 그래도 좀 하는 편인데 베스트 애너를 할 때 항상 어떤 입장일 때 베스트 애너를 많이 했느냐? 소수 의견일 때. 소수 의견일 때. 그게 무슨 뜻이냐? 남들이 다 오른다고 할 때 같이 지금 시장 커먼 센스가 저쪽인데 그럼 나도 그쪽 동참할까? 재미를 별로 못 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애널리스트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해가 여기 왜 어게인 2014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그때가 제일 재미있으셨군요. 제일 재밌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제일 폭망한 해입니다. 제일 폭망한 해인데 왜 폭망했느냐? 끝까지 저는 금리가 더 오를 줄 알고 버텼어요. 금리가 더 올라갈 거니까 조심해. 제가 심지어는 이런 말을 함부로 드리면 좀 웃기긴 하죠. 좀 재수없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2013년에 여기서 여기까지 미국 금리가 100bp가 넘게 튀어 올라갔거든요. 120bp 이상. 이게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전혀 감이 없는데요. 테이퍼턴 트럼. 이 용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긴축 발작. 그때 당시 버냉키 의장이 저 단어 한마디 꺼내자마자 금리 솟구치고 주시장도 흔들리고 맞습니다. 난리였거든요. 제가 이것도 맞췄어요. 그래서 그의 평가를 되게 잘 받았어요. 그래서 뭐 호기로웠죠. 미국 경제가 이 정도 좋아졌으니까 이 흐름 이어가서 여기 글로벌 아이비들 이름 써놨죠. 2013년 연말쯤에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나 미국의 주요한 글로벌 아이비들이 미국 금리 얼마나 받느냐. 그때 3% 되느냐 마느냐 수준이었거든요. 테이퍼턴 트럼이요. 추가로 3% 중반까지 더 올라간다고. 저도 그랬어요. 경기 좋아지니까. 근데 아까 제가 소수 의견 얘기했잖아요. 우리 금융시장의 속성이 모두 다 예라고 하면 얘가 안 되죠. 이에 제 기억으로는 이 HSBC라고 하는 IB의 단 한 군데를 빼고 모든 IB들이 미국 금리 다 오를 거라고 했어요. 근데 2014년 연말에 가서 딱 그 15년 시작할 때 미국 10년 금리 50bp 이상 올라갈 거라고 다 예측했는데 100bp 빠졌습니다. 올해도 연초에 기억나시나요? 주요 IB들 뭐 골드만삭스 필두로 해서 달러 다 약해질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달러 약해졌네요. 반대로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가장 많이 쏠려 있는 의견 중에 하나가 뭐죠? 금리요? 그 다음에 금리 다 오를 거, 특히나 미국 금리 다 오를 거라고 하고 있죠. 그랬더니 최근에 미국 10년 금리 지난 한 달 전 FOMC 때 1.7대 중반 찍고 나서 오히려 한 0.2%포인트 1.5대로 떨어졌습니다. 맞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무슨 특징이 있느냐. 2014년에도 다 오른다고 했는데 왜 금리가 안 올랐느냐. 보시다시피 이때 중국이 맞습니다. 지금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올해 전 세계 아이비들의 또 리전 원탑 추천이 어디였죠? 어디예요? 중국이었어요. 중국이었습니다. 미국 못지않게 작년 코로나 충격도 제일 적었고 에이 뭐 정책이 적당히 가져가면서 중국 증시에 대해서 뭐 중국 자산에 대해서 되게 낙관적으로 평가했는데 올해 가장 부진한 증시가 중국 증시입니다.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010년 미국 경제가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자빠져 있을 때 중국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11년까지 우리나라 차화정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게 중국이 흔히 얘기하는 그 막대한 정책을 쏟아부어서 공급 과잉까지 유발하면서 끌고 와서 여기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약간 뒤에 숨겨져 있는 네. 우리 전통적인 금융이 아닌 상품이 이렇게 폭증을 했어요. 거기에 뭐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는데 WMP라고 하는 약간 금융상품 이상한 것들이 부실이 막 시작되면서 예. 중국 정부가 이때 단기 유동성 기준금리 인상까지는 안 했지만 네. 15금리라고 하는 중국의 네. 제일 대표적인 은행 간 예. 거래 금리를 100bp로 올려버립니다. 올해도 사실은 코로나 끝나고 나서 지금 단기 유동성 시장을 지금 굉장히 재고 금융 그렇죠.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자, 중국이 그렇게 해서 섀도우 뱅킹을 재자 여기 나와 있는 게 중국 전체 유동성의 증가율인데 이걸 1년을 땡겨놨어요. 얘가 또 뭐에 앞서서 움직이느냐. 중국이 전 세계에서 자원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잖아요. 비철, 금속, 원자재 가격. 이게 2013년 여기는 14년에 잡혀 있지만 13년 하반기부터 꺾이기 시작했더니 비철 금속이자 원자재 가격도 2014년에 유가가 100불 아래로 꺼지면서 70불대, 15년에는 50불대, 16년에는 20불까지 갑니다. 네. 네. 중국이 유동성을 쓰지 않자 16년까지 원자재 가격들이 작살이 납니다.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 예. 지금 원자재 가격 슈퍼사이클을 얘기하고 있고 그때 지금 좀 중국이 유동성 통제하는 거 같고 이런 거 갖고 겁을 주려고 하세요. 다만 중국은 지금 미국 경제 좀 좋아지는 면에 기대서 네. 유동성이라든지 하나의 핵심 축으로서 역할을 그렇게 세게 치고 나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만 생각해도 지금 최근에 미중 간에 또 트럼프 때처럼 지금도 막 좀 갈등이 계속 되고 심해지죠. 있잖아요. 네. 중국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다. 중국은 좋은 것만 보고 왔다. 중국이 자빠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글로벌 경제 좋아지는 데서 약간 건전성을 확보하는 과정이지만 그쵸.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노이즈가 생기면 금리가 미국 금리도 그때처럼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고 전 요 얘기 오늘 딱 요 얘기만 하고 가면 됩니다. 사실은 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주면 채권 시장이 좋은 것 같잖아요. 네. 제가 여기 뒤에도 그림을 넣어놨 여기는 그림 뺐군요. 채권만 사면 채권이 좋을 것 같은데 QE 양적 완화를 하는 기간 동안 금리가 떨어지는 걸로 알고 계세요? 오르는 걸로 알고 계세요? 양적 완화를 하면 기본적으로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앙은행이 막대하게 채권을 사주니까요. 그쵸. 근데 QE를 하는 기간 동안은 정확하게 아까 테이퍼 턴트럼 때도 그랬지만 예. 미국이 QE 1, 2, 3 요번에 심지어는 QE 4까지 들어온 거죠. 네. 이번 코로나 국면에 QE 기간 동안 미국 금리는 다 올랐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죠? QE를 왜 합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하겠죠. 유동성 발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미 QE를 하기 전까지 예. 어려운 환경, 안전자산의 선호에 대한 환경, 통화정책을 더 완화적으로 끌고 왔을 거라는 그 기대, 주시장은 그 전에 QE하기 전까지 위험자산들은 다 조정을 받고 그 낮은 금리라도 안전자산 쪽에 돈이 다 들어갔다 QE 시작하면 이제 정책이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돈이 풀리는구나. 중앙은행이 채권 사주는 거 거기 대고 팔아야지. 위험자산 사야지. 그렇네요. 주식 투자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걸 또 역으로 얘기 드리면 올해 하반기에 경기 계속 좋아지면 연준이 뭘 하겠죠? 지금 금리 인상은 뭐 23년 뒤에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작년부터 아까 뭐 미국 정부가 재정을 얼마 썼고 제가 처음에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 드렸잖아요. 그거 뭐 리테일 투자자들은 관심 없을 텐데 올해 하반기에 연준이 테이퍼링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2014년에도 그러면서 연준이 저렇게 꾸준히 돈 넣어주면서 가던 기울기가 완만해지기 시작하자 금융시장의 P라고 할 수 있는 금융환경지수가 급격하게 위축이 됐습니다. 2018년에도 미국 경제 호경기라고 굉장히 좋다고 기준금리도 올렸지만 연준 자산까지 줄이는 국면에서 금융환경이 굉장히 급격히 위축됐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힌트 중에 하나는 이 오른쪽 그림. 이 오른쪽 그림이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의 실질금리는 중앙은행이 지금 물가채가 미국의 제일 대표적인 실질금리를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네. 그래서 그 프레드라고 하는 세인트루이스 연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개인 투자자들도 이 팁스 금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거기는 하루 이틀 딜레이 되긴 하지만 뭐 단말기나 이런 데서는 뭐 실시간으로도 나오긴 하는데 얘가 현재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주면서 실질 금리를 낮게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은 여전히 좋은 환경이거든요. 예. 제가 감히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단순히 협박이 아니고 뭐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요. 저 팁스 5년 그러니까 저 미국의 저 실질 금리 10년짜리하고 네. 금하고 그려놓고 보면 예. 정확하게 역상관으로 움직입니다. 왜 그러느냐? 네. 금이 그 실질 가치를 반영해주는 그 실질 금리 올라서 그
실질금리가 경기가 어려울 때나 경제가 나쁠 때 저 경기를 쫓아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에 갔더니 실질금리도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면서 네. 그러니까 저축하지 말고 소비하고 투자하라고 뭐 정책적으로도 그렇죠. 만드는 그게 저 사실 실질금리 환경이 되게 어려운 경제 환경을 대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소비하고 투자가 들어갔는데 미국의 10년짜리 실질금리는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실질 돈의 가치를 측정하는 네. 그 금리가 작년 하반기에 마이너스 1%까지 내려왔다가 횡보하다가 최근에 마이너스 0.7까지 오히려 올라왔습니다. 예. 금 가격은 그거에 맞고 안전자산의 측면에서 좀 긴 호흡으로 가야 되니까 네. 금은 그래서 온수당 2,000까지 찍었지만 최근에 1,700까지 빠졌습니다. 네. 근데 저 지금 팁스 5년짜리 끊어놨죠. S&P 500하고 그려놓으면 정확하게 역상관입니다. 정확하게 진짜 제가 오늘 그림을 안 갖고 와서 되게 아니긴 한데 역상관인데 여러분들이 요즘 관심 많은 거 팁스 2년짜리 아주 단기적인 시황으로 접근하는 주식만 해도 5년이면 한 사이클 정도 돌아가는 흐름에서 그 정도 실질금리의 가치가 주가의 설명력이 높은데 코인이 실질금리 2년짜리랑 정확하게 역상관으로 움직입니다. 코인이요? 네. 2년이요? 네. 오. 그러니까 그 2년이라는 시기는 뭐냐면 아주 짧게 먹고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기 팁스도 만기 10년짜리, 5년짜리, 2년짜리 보시면 단기 채권일수록 변동성이 훨씬 실질금리 큽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연준이 전체 물가채 시장에서 30% 이상을 양적 완화로 소화해주면서 그 고압 경제라는 표현을 써놨죠. 네. 고압이 뭐냐면 꽉 누르는 경제라는 거거든요. 네. 지금 물가 좀 올라와도 중앙은행이 아직까지는 코로나로 받은 충격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돈 풀어주는 거 여전히 유지하고 잘 끌고 갈 테니까 우리만 믿고 쫄지 마라고 해주는데 테이퍼링을 선언하게 되면 네. 달라지죠. 그렇죠. 이 기울기가 완만해지기 시작하면서 5년짜리 팁스도 올라갈 거고 2년짜리 팁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허. 그 지금 코인은 사실 여러 뭐 혁신이나 뭐 그 기술의 가치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 변동성에 또 재미로 많이들 투자를 하시는 새로운 투자처로서의 곽강을 받고 저도 그래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자산이다. 저는 근데 매크로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재 가치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저도 많이 해요. 예, 여전히 많이 하는데 이것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연준이 테이퍼링 선언을 했을 때 주식시장도 일시적인 조정이라든지 흔들림이 있을 수 있지만 코인은 뭐 직격탄이겠네. 그래서 미국 팁스 지금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미국의 단기 실질 금리를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된다. 지금은 굉장히 낮게 잘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게 꺾여서 조금 기조가 바뀌면 미국 10년짜리 팁스도 벌써 올라가는데 올해에서 내년까지 미국의 실질 성장은 이제 플러스로 반전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 금리는 그 실질 그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죠. 뭐 피셔 방정식 같은 거. 그래 실질 금리는 실질 성장률을 추종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금 중앙은행이 거기서 발을 떼게 됐을 때 미국채 발행이 많아져서 지금 채권 시장 걱정들 하시잖아요. 중앙은행 채권 안 사줄 거니까. 예, 그때는 채권 금리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뭐 와서 좀 아까 그 처음에 그 말이 되게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가 예라고 할 때가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모두 다가 아니오라고 할 때 작년에 사실 경기 여건으로만 놓고 보면 위험자산 초기에 그 돌아서는 국면에 그렇죠. 3월 말 4월 초에 함부로 손 못 단 거거든요. 저희 다 그냥 그 인볼스 살려고 그랬었어요. 네, 제가 오늘 뭐 좀 복잡한 얘기 드렸는데 저는 조금 더 매크로적인 배경에서 전 주식 전문가는 아닙니다. 솔직히. 그냥 주식은 저한테 금리 채권 시장을 전망하기 위해서 하나의 자산으로서 조금 편향은 덜 갖고 저도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도 안 하고 있고요. 그러고는 있지만 지금 옆에서 놓고 봤을 때 저런 이 금리가 줄 수 있는 함의 아까 얘기했다시피 절대적인 금리가 올라서 일드갭 쪽에서의 미국 10년 2%라는 그 숫자가 또 밸류에이션에 주는 부담. 그러니까 올해 시장이 그렇게 쉽지 않은 시장이라는 거예요. 작년 대비해서 경기는 전체적으로 좋아서 주식을 하는 거는 맞지만 그런 변수들을 알고 투자를 해야 이 흔들림 속에서 견뎌가지 실질금리 올라갈 때 아마 조정이 생각보다는 꽤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실질금리를 또 어떻게 정책들이 잘 스무딩하고 기준금리 올릴 때까지는 테이퍼링 선언하고 나서도 금융시장이 자빠지지 않게 잡고 가야 될 거거든요. 거기서 털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리스크 팩터를 얘기 드리면서 변동성 리스크 한 10%만 주식 조정받으셔도 지수가 그렇게 조정받으면 그 안에 종목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아니 올해 지금 코스피는 3,200인데 미국 S&P 500은 신고가인데 작년에 연말에 테슬라 잡으신 분들은 지금도 머리 아프시거든요. 테슬라 최근 700% 회복했어도
고점 대비해서는 조정 받았거든요. 전 여전히 테슬라 좋게 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저런 악재들을 좀 알고 가자라는 측면에서 네. 저는 미국 금리가 최근에 단순히 조금 되돌림이 나온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올라갈 겁니다. 미국 경제 좋을 거고요. 하반기 테이퍼링 선언할 때 미국 10년 금리 2% 정도는 갈 거라고 봅니다. 네. 거기서 전체적인 아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과 실질 금리의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지수 기준 한 10% 내외 정도까지의 조정 가능성도 있다. 10%. 네. 근데 그게 진짜냐? 거기서 꺾일 거냐? 여기서 또 하나의 힌트만 얘기 드리고 갈게요.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아주 급격하게 막 주는 단계만 아니면 네. 절대 쪼이실 필요 없어요. 한 번만 조정하고 가는구나. 아니 그리고 올해는 분명히 작년엔 추종 매매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남들이 주변에서 막 뭐 좋대 하면 막 그거 사면은 돈 버셨거든요. 네. 작년엔. 요즘엔 코인이 그럴 거예요. 근데 하반기에 저런 금리가 주는 적정 가치에 대한 이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와, 지금 추종 매매하시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잘못하면 올해는 선수장입니다, 진짜. 이 정보력을 가지고 이 비싸고 싸고를 잘 따져서 이 파도를 타지 않으면 네. 올해는 수익을 그러니까 그냥 지수만 꾹까지 가가지고 그냥 난 고민 안 할래 그 정도 만족하느냐 아니면 정말 기민하게 이런 인포맥스 라이브 같은 방송들을 계속 와칭하시면서 이 파도 타기를 잘 탈 거냐. 사실 그거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저런 악재들 정도 잘 알고 가시고 지수 같은 거 투자했을 때 흔들림 나올 때 저는 분명하게 얘기 드리는 게 올해 하반기에 테이퍼링 얘기 나오면서 한 번은 크게 조정받는다. 그거는 대부분 전문가라면 다 경고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절대 쫄지 마라는 게 그 얘기 나왔을 때 초기 국면에는 한 번 정도 아니 뭐 위험 관리 할 필요는 있죠. 그렇죠. 위험 관리는 할 필요 있지만 오히려 되려 그 전에 좀 나는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 탈출하신 분들은 또 다른 진입 기회가 되고 저는 그 정도까지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엄청난 쏟아졌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윤 의원님 제가 예전부터 뵙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문맥이 굉장히 중요한 맥락들이 다 있어요. 네. 혹시 빠르셔서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다시 보기가 유튜브는 속도 조절이 됩니다. 0.8 정도로 맞춰가지고 천천히 들어주세요. 왜 이러세요? 여기 있으면 제가 말이 빨라요. 이게 아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걸 쏟아내고 가셔야 그렇죠. 되는 거고요. 네. 짧은 저는 채권 애널리스트 중에서 왜 우리 윤 위원님이 소수자인지 알았어요. 기질도 소수자셔. 채권 애널리스트 중에서 이렇게 열정적인 분은 제가 처음 뵈. 제가 아는 분들은 대부분 이 채권 시장은 이런 분들인데 저도 원래 성격이 또 이렇게 열정적이세요? 그래서 제가 자주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어떤 뭐 주식으로 알아. 내가 봐도 그래요. 주식 쪽 전화를 하지 않겠냐. 전화를 하셔야 돼. 아니면은 세일즈 쪽에서 탐을 많이 냈습니다. 너는 세일즈 사를 해야 된다. 아니 이 생각을 팔지 말고 나는 물건을 팔자. 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셔도 사실 아까 뭐 실질금리나 이런 거 다 따지진 못하실 거예요. 그냥 딱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10년 이자의 함의와 그리고 하반기에 테이퍼링 뉴스가 우리나라 또 온통 언론들을 장식할 때 그때 변동성이 왔을 때 이 뉴스로 오늘 좀 접목하신 분들은 그래 이제 살 기회가 또 한번 오는구나. 올해 하반기에 큰 싸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연달아 하신 분으로서의 자신감이 확 나와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을 때는 우리가 항상 영어로 따지면 가정법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렇죠. 본인이 틀렸을 적도 있었지만 확실히 나는 지금은 또 이런 확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을 대신해서 정말 머리 숙여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주 좀 나오세요. 영업하시는 거죠? 아 진짜로요. 그리고 제가 다음번에 오실 때는 청심환 같은 거 좀 드릴게요. 너무 흥분을 하시면서 열정적으로 하시니까 제가 저러다가 이게 또 잘못되시면 안 되는데 걱정도 되고. 개인 투자자들은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말만 들으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아. 뭐 그런 느낌을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꼭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천히 한 번만 다시 들어보십시오.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시고요. 언제 제가 따로 한번 맥주 한번 모실게요. 아유 예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도 너무 많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고의 베스트 애널리스트 채권 분야 애널리스트인 윤여삼 위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